안녕하세요. 늦지막한 결혼으로 이제야 신혼생활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결혼 준비부터 모든 게 다소 급박하게 이루어져 이제야 조금의 여유가 생긴 시점에 저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사연을 들으면 집안은 가난해도 좋은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이 많던데 저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찌검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죠. 아버지는 고하셨기 때문에 저를 돌봐주실 친척분이나 조부모님도 안 계셨습니다. 저의 어릴 적 첫 기억은 아버지의 담배 심부름을 하러 집 밖을 나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날 제대로 된 외투 한 장 걸치지 못하고 꼬깃꼬깃한 지폐 두어 장을 쥐고 나간 저는 아버지가 사오라고 하신 술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몰라 동네를 한참 헤맸습니다.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던 저는 겨우 가게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사오라고 하신 물건들을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심부름에 성공했다며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간 저는 분노에 찬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화가 나는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감히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며 저에게 손을 대셨어요.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가늠하는 것이지 당시에는 왜 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제풀에 지쳐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일을 마치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퉁퉁 부어있는 저를 안고 한참을 숨죽여 오셨죠. 약을 발라주시고 저를 한참 토닥이던 어머니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것저것 사주셨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도 먹어봤고 새 옷, 새 신발도 사입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행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불안해하기엔 전 너무 어렸고 그저 어머니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해가 조금 떨어졌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 엄마는 나중에 들어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 떠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를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뒤돌아가는 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엄마가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아버지가 또 화를 낼까 싶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습니다. 저도 하루가 고단했기 때문인지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다들 아실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 곧바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밖이라고 해봤자 작은 부엌 하나 딸린 거실의 집이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숨에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늦게 퇴근하셔서 아침 일찍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보통 그 시간이면 저와 아버지가 먹을 아침밥을 차려놓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잠깐 나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가운 집안의 분위기에 차오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저는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엄마를 찾으며 무작정 뛰어다녔죠.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엄마를 찾으며 돌아다니니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엉엉 울며 엄마를 찾고 있으니 뒤이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아버지가 경찰서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로 들어온 아버지는 사람 좋은 목소리로 저희 아들이 패를 끼쳤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오늘 어딜 갔는데 그걸 말 안 했나 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어린아이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는 그 느낌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증스럽다라고 느꼈던 것 같네요. 그렇게 경찰은 아버지에게
술은 조금 줄이시라고 말하며 저를 아버지의 손에 넘겼고 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잡은 아버지는 경찰서가 눈에서 멀어지자마자 저의 손을 거칠게 잡아끌며 절 집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어왔던 아버지의 손찌검은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고 저는 그렇게 매일 아버지의 폐악질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렇게 저는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먹어야 할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다 보니 저는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엔 젓가락질도 제대로 할 줄 몰라 반찬을 놓치기 십상이었고 전 친구들 사이에서 늘 바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체격도 왜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다 보니 집에 돈이 없어 겨우 구한 사발면 하나를 물에 불려 며칠을 나눠 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먹다 남긴 안주를 몰래 먹기도 했죠. 가끔 집 주변 식당 아주머니들이 저를 불러 밥을 한 끼 차려주곤 하셨는데 그날만이 저의 유일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의 모든 시간은 식사가 아니라 연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듯 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던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생겨서 노느라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간 날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와 친구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며 쫓아오셔서 그 후로 저와 함께 놀려는 친구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국민학교 6년 내내 왕따를 당했고 선생님마저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은 저에게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학교는 제가 아버지에게서 합법적으로 도망치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교복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교복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이야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돈 잡아먹는 괴물이었기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교복을 살 돈을 마련해보고자 주변 어른들에게 부탁해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제가 벌어둔 돈을 모조리 가져가셨습니다. 당연히 반항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아버지가 가져가느냐 라며 악소리를 내기도 했죠. 아버지에게 제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살기가 돌자 그런 반항조차 하지 못하겠더군요. 여전히 저는 아버지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에 소심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돈을 모조리 빼앗긴 후 저는 일을 하고 싶은 의지를 모두 잃었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저를 이용해 공짜 돈의 맛을 봐버린 아버지는 절 가만두지 않으셨죠. 그렇게 전 이후부터 아버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들 발벗고 나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남의 집 일에 신경 써봐야 좋을 거 하나 없다 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 중학교 입학식이 다가왔고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책가방 하나 없이 거적대기 같은 옷 하나 걸쳐 입고 학교에 간 저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단정히 교복을 맞춰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정말 눈에 띄는 존재였죠. 제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제 반항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르고 지저분하고 제대로 세탁도 안 된 옷을 입고 있던 저는 누가 봐도 가난해서 교복을 못 입은 아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저는 하얀 도화지에 유일하게 찍혀 있는 오점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학교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됐다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왜 항상 키가 작은 아이를 앞에다 세우는 건지. 제 뒤에서 웃음소리가 한 번 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나를 향한 비웃음이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죠. 뭐 정말 저를 향한 비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14살짜리 아이들 눈에 교복도 입지 않고 입학식에 온 꼬질꼬질한 제가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저는 곧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입 안쪽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 입 안쪽은 터져 피가 흘렀고 삐뚤삐뚤하게 자른 손톱에 손바닥은 이미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길 바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던 저는 입학식을 마친다는 소리에 그제야 푹 숙인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기뻤던 것도 잠시,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무시무시한 인상의 사람 때문에 또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분은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따라와라 라고 하시며 저를 데려가셨죠. 선생님은 저를 교사 휴게실에 앉혀놓으시더니 곧바로 교실로 들어가 종례를 하러 떠나셨습니다. 아마 입학 첫날이라 할 일이 많으시겠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떠났던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익숙해졌을 때였을까요? 선생님은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반갑다. 나는 너의 첫 담임을 맡게 된 체육교사 최강식이다. 어른이 저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퍽 어색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버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누가 너한테 자기소개를 했으면 너도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죠. 그제야 저는 저는 대광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14살 이정준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껄껄 웃으시며 야 임마, 내가 너 담임인데 너 이름도 모를까봐 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선생님의 화통한 모습을 보며 특이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웃으시더니 이젠 이름 말고 다른 이야기 해봐. 아까는 왜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었어? 라고 진지하게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에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선생님은 그런 제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가 지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제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교복이 없어서 다른 애들은 다 입고 왔는데 저만 없길래 창피해서. 교복이 없어서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네. 저는 이런 대화를 하며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예상을 하자면 그래도 학교로 오면 교복을 입고는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선생님의 반응은 저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교복이 없어서 창피했다는 저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네?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는 무슨 네야. 당연히 애들 다 교복 입고 있는데 너 혼자 교복 안 입고 오면 신경 쓰이지. 이 문제를 어쩐담? 그래도 교복은 입고 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혼내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왜 혼내? 교복 안 입은 것 때문에 부끄러울 정도였다며? 그러면 네가 일부러 안 입은 건 아니라는 소린데 입고 싶은 거 입지도 못한 애한테 혼을 왜 내? 저는 이 말을 전하시는 선생님의 말에 천사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생각을 끝으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 이내 엉엉 소리를 내며 울게 되었어요. 처음에 선생님은 휴지 몇 장을 저에게 쥐어주시며 절 달래셨지만 제가 엉엉 울자 매우 당황해 하시며 야야야 왜 그래 야야야 라는 말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히끗히끗거리며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털어놓았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던 일, 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댔던 일, 일을 해서 번 돈 모두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일 모두 말이죠. 선생님은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니 나중엔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덩치도 저의 3배는 되어 보이고 인상도 우락부락한 선생님이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자 저는 왜인지 모르게 위축되어 버리고 말았죠. 제가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선생님은 이내 미안하다며 저의 이야기를 계속 듣길 원하셨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부터 시작된 선생님과의 이야기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끝이 났습니다. 저는 괜히 머리가 아팠어요. 아마 그만큼 많이 울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이라 마음만은 굉장히 후련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저에게 벌써 시간이 몇 시냐 밥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시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보폭을 맞추려고 거의 뛰듯이 걸어 학교 앞 중국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뛰듯이 걸은 탓인지 숨이 차고 땀이 흘렀지만 중국집에 왔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설레었죠. 사실 중국집에 가본 게 그날 처음이었거든요. 전 선생님의 맞은편에 앉아 멀뚱히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먹을래? 라고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하자 알 것 같다는 듯이 나는 짜장면 제일 좋아하는데 너는 짬뽕 먹어라. 나눠 먹자. 라고 말하시며 짜장면 짬뽕을 곱빼기로 주문하셨습니다. 아, 탕수육도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센스도 놓치지 않으셨죠. 처음 먹어본 짬뽕과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은 정말이지 천상의 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여전히 짜장면입니다. 그때의 맛을 다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말이죠. 짜장면을 한 입 떠먹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간간히 선생님이 목 막힌다며 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거하게 체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짜장면을 다 비운 저에게 선생님은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짬뽕 그릇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배 좀 찼냐? 이제 이거랑 탕수육도 좀 천천히 먹어라. 맛도 안 느껴질라.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민망해하며 짬뽕을 받아들었습니다. 짬뽕 국물을 한 입 마시고 탕수육 하나를 집어먹으니 짜장면과는 또 다른 느낌의 맛이 나더군요. 조금은 여유를 찾은 저에게 선생님은 하루 종일 너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는 선생님 얘기를 하자 라고 말씀하시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너보다 1살 어린 딸이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지금 서울병원에 있지. 괜찮아진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 갑자기 선생님의 딸이 몸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저는 괜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알면 안 되는 사실을 들은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이랑 안 산다. 애 엄마랑 애랑 같이 살다가 혼자 있으니 얼마나 어색한지. 집이 적적해서 좀 외롭기도 하더라. 저는 이런 말을 왜 저에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입안 가득 음식을 우겨넣고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자 선생님은 그러니까 갈 데 없으면 눈치 보지 말고 선생님 집에 와도 된다는 소리다. 괜히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제야 저는 선생님의 의중을 알게 되었고 또다시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퍼먹었어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니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다른 가게로 향하셨습니다. 바로 교복점이었죠.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선생님은 당장 내일부터 학교에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며 꾸역꾸역 저에게 교복을 입히셨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성화에 못 이겨 교복을 맞춘 저는 한 손에 교복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인사를 하는 저를 잡아 세우시며 고개 함부로 숙이지 마라. 받을만 해서 받는 거고 줄만 해서 준 거다. 적어도 선생님한테는 이렇게까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으로 좋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어 제가 함부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여야 했을 때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 비굴함을 면할 수 있었죠. 사설이 길었네요.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선물 받은 교복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맛있는 밥도 먹었고 예상치 못한 큰 선물도 받았다는 이유로 너무 신났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술에 취해 뻗어있는 아버지가 눈에 보였어요. 아차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데 등 뒤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손에 그게 뭐냐? 저는 괜히 당황해 교복이 든 봉투를 등 뒤로 숨겼고 아버지는 그 모습에 분을 내셨습니다. 억지로 제 손에서 봉투를 뺏어가신 아버지는 안에서 나온 교복을 보시더니 이놈이 이제 남의 물건에 손까지 댄다며 저에게 온갖 욕을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는 아버지의 손찌검을 받아내며 겨우겨우 담임 선생님이 사주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이야기에 더 분노하셨어요. 없이 살아도 남한테 구질구질하게 빌붙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전 억울함도 아닌 분노에 의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빌붙어서라도 남들 사는 만큼 살고 싶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 아버지의 욕지거리는 들리지도 않았죠. 아버지는 제가 별 반응이 없자 교복을 가위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수선해서 입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교복을 넉마로 만든 아버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분수에 맞지도 않는 호사 누릴 생각하지도 말고 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찢어진 교복을 양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죠. 아버지를 신고하려는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생님을 찾고 싶은데 선생님에게 어떻게 갈지 방법을 몰라서 찾아간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큰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가 교복처럼 보이는 천조가리를 들고 오니 경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냐, 보호자는 있느냐 물었지만 저는 선생님 불러주세요. 선생님 찾아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헐레벌떡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집으로 들여보낸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찰서에 경찰관 1명, 선생님 1명이 앉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했고 선생님은 아버지를 경찰서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전 말렸어요. 어렸을 때 경찰서에 아버지와 함께 왔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와봤자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으니 이제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경찰서로 들어온 아버지는 순한 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내 아들 내놔! 라고 큰소리치며 들어왔던 아버지는 선생님을 보고서 당신이 정준이 담임이요? 라며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난 선생님을 보고서는 주춤하며 기세를 꺾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사자 앞에 양 같았습니다.
반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왔던 아버지는 체구도 작고 마르고 힘도 없는 비실비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였습니다. 그토록 무서워 보였던 아버지가 순한 양처럼 돌변하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선생님 뒤쪽으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너 어서 이리 안 와?" 라며 역정을 내셨지만 선생님은 저를 잡아 뒤로 숨기시고는 "정준이는 이제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아이를 보호할 상태가 아니신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관 분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른들의 일이라 자세히 들은 건 없었지만 전 이후 자연스럽게 선생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선생님 집에 간 첫날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아이고 때 봐라 때. 까마귀가 와서 너한테 친구하자고 하겠다." 라며 제 등을 시원하게 밀어주시던 선생님은 머리 감는 방법, 몸을 씻는 방법, 물기를 닦는 방법, 로션을 바르는 방법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삐뚤빼뚤하게 잘려져 있던 제 손톱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셨어요. "야, 딸내미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줄 아는 거에 감사해라. 다음부터는 너 혼자 해야 하니까 잘 보고 배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아침 일찍 새 교복을 사서 학교에 간 저는 학교가 마치면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가곤 했는데 이런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저를 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했죠. 이후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후엔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곳에서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따르며 살게 되었죠. 전 그동안 아무도 알려준 적 없었던 지식들을 선생님께 배우며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전 선생님을 기다리며 교무실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인원이 많지 않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니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것이었죠. 3년 장학생에 기숙사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은 저에게 너무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선생님께 쉽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미국으로 치료를 하러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죠. 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 이후 부쩍 수척해진 선생님에게 우물쭈물해하며 있으니 선생님은 "야 엄마, 뭘 그렇게 미안해해. 내 딸은 내 딸이고 너는 너야. 이제 너는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거다. 너를 믿어." 라며 절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선생님은 교사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혹시 저에게 부담이 될까? 출국하는 날짜도 알려주지 않으신 선생님은 편지 한 통만 남겨두고 그렇게 사라지셨어요.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선생님의 편지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일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구나. 하지만 작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꿈을 찾아가는 모습은 기쁘기만 하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기까지 많은 결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아주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너희 앞에 예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그때 찾아오마. 그때까지 강건하고 굳건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딸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망가진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 두려워 아무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으셨던 것이었겠죠. 저는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선생님의 바람처럼 훌륭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과외를 병행하며 등록금,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서른 중반부터는 퇴사를 하고 시작한 사업이 굉장히 성공을 해 많은 부를 얻기도 했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저이기에 주변에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고 대시를 하는 여성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들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40이 넘는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불안함을 모두 없애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죠. 우연한 자리에서 아내를 만난 저는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되뇌일만큼 아내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진 열렬한 고백 끝에 아내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가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판단 하에 약속 날짜를 잡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녁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회사 계약건에 문제가 생겨 출발 시간이 조금 지체됐을 때 지금의 아내죠.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출발했는지 물어보는 건가 싶어 급한 마음에 나 이제 출발해. 조금 늦긴 했는데 서둘러 가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다다다 말을 쏟아낸 저는 이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여자친구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래. 저는 너무 놀라 그 어떤 말을 내뱉을 수조차 없었고 그 길로 여자친구에게 향했습니다. 엉엉 울며 경황이 없어 보이는 여자친구를 뒤로 하고 장례 준비를 대신 치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영정사진이라고 들고 온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풀썩 앉아 전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영정사진 찍어둔 게 없는데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사진으로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여자친구가 들고 온 사진 속 인물은 절 걷어서 보살펴 주셨던 선생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다는 사진은 제 중학교 졸업식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누가 보면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곡하며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았다면,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이라는 말을 중얼거렸죠. 선생님을 찾겠다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더 빨리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도 너무나 한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는지 자초지종을 설명드린 여자친구와 장모님도 함께 엉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눈물로 선생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그 때문에 생사를 오가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과 미국에서 한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은 회복했지만 오랫동안 재활을 했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저의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여자친구의 이야기에서 선생님을 보지 못했을까? 매우 자책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본 여자친구는 아버지는 항상 날 보면 그러셨어. 그놈도 꼬박 너만 해줬을 거다. 라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찾아가 보지 그러시냐는 내 질문에는 안 보고 산 지가 보살폈던 3년에 10배가 되었는데 어떻게 찾아가겠냐. 그냥 잘 사나 보다 하면서 사는 거지. 라고 대답하셨고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 그게 아버지한테 더 가슴 아픈 일일 거야. 라고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겨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내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내 이름도 알았을 텐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저를 회상하실 때 이름보다 항상 그 아이 또는 그 녀석으로 부르셔서 이름도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나니
제가 여자친구에게 운명적으로 이끌렸던 이유에 대한 답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장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신 장모님에게 저는 제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바쁜 사람 굳이 잡아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극구 사양하셨지만 제 바람을 꺾으실 순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은혜를 갚게 해달라 사정하는 저를 장모님은 받아주셨고 지금은 장모님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하며 일상적인 추억을 제대로 쌓아보지 못했던 아내와 그런 아내를 보살펴야 했던 장모님을 위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도 조금 줄였네요. 가족이 없었을 때라면 일을 하는 것이 1순위였지만 이제 저에게 든든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아내는 이럴라고 내가 결혼을 늦게 했나 보다. 혹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런 남자가 있으니까 그동안 마음에 차는 남자가 없었지. 라고 말을 하며 제 길을 살려주곤 합니다. 꼭 아내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언제보다 행복합니다. 마치 중학생 때로 돌아간 듯 하죠. 아마 아내를 만난 것도 돌아가신 선생님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저와 아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드네요. 저의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